집에서 노는데 신우애나봐. 임신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출산 2주를 앞둔 만삭 며느리에게 쏟아진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온 가족이 동조했습니다. 5살, 3살 조카 둘을 떠맡은 채 계단을 오르던 저는 그만 발을 헛디뎠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임신 9개월 만삭의 몸으로 말이죠.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아니고 호들갑 떨지 마. 병원 침대에 누운 저를 보며 신우이가 내뱉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흘 뒤 고급 외제차 5대가 시댁 앞에 도착했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자산 3천억 원대 건설회사 회장인 제 아버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회사가 바로 저희 친정의 투자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과연 이 반전 뒤에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의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집에서 노는데 신우애나봐. 임신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출산 예정일까지 딱 2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삭의 몸으로 저는 시댁 거실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기에는 배가 너무 불러 있어서 허리를 구부린 채 힘겹게 바닥을 닦아내고 있었죠. 등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시어머니께서 오늘 오후에 친구분들을 집으로 초대하신다고 하셔서 아침부터 대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출산 전까지 시댁에서 지내라고 하셨죠. 입덧도 심하고 몸도 무거운데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댁에 들어온 첫날부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이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골프 연습장에 가시거나 친구분들을 만나러 나가셨고 시누이 민주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이들을 맡기고 백화점이나 카페에 가곤 했죠. 언니, 나 좀 급한 약속 생겨서 애들 좀 봐줘. 민주 씨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미리 부탁하는 법이 없었어요. 느닷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5살 아들과 3살 딸을 제 앞에 세워놓고는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거절해봤습니다. 몸이 무겁고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신했다고 누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옛날 우리 때는 애 베고 밭일도 하고 다 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곧 법이었고 며느리인 제가 따라야 하는 규칙이었으니까요. 남편 준혁 씨에게 하소연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말씀 좀 들어. 너 혼자 힘든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니 회식이니 하며 집에 거의 없었죠. 시댁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 청소를 마치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후 그릇들이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익숙해진 일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쉬고 싶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들어 아기가 부쩍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곧 만나게 될 우리 아기를 생각하니 힘든 것도 잊혀졌죠. 서연아, 뭐해? 빨래는 했어? 시어머니께서 외출 준비를 하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 오는 거 알지? 집안 깨끗하게 해놔야 해. 화장실도 다시 한번 닦고. 네,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셨습니다. 골프 치러 가신다고 하셨죠. 저는 다시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고 돌리는데 갑자기 배가 뭉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증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브락스톤 힉스 수축이라고 했죠. 진짜 진통은 아니지만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허리를 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배가 이렇게 무거운데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빨래를 널고 나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고 바닥을 문질렀어요. 거울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1시간쯤 청소를 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아직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간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과일을 깎아서 내놓으라고 하셨거든요. 사과, 배, 포도를 꺼내서 정성스럽게 깎고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을 베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칼질을 하는데 문득 눈물이 났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삶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집안일에 치이고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아기만 무사히 낳으면 그때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오후 2시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4분이 오셨는데 모두 시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부인들이셨죠. 저는 정갈하게 차려입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 며느리 배가 정말 많이 불렀네. 곧 낳겠어요. 2주일 남았대요. 시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표정에는 별다른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과일과 차를 내드리고 부엌으로 물러났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이야기 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참 얌전하네. 응, 말 잘 듣고 순해.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편하지.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오후 내내 손님들을 시중 들었습니다. 차가 식으면 다시 따뜻하게 데워서 내드리고 과일 접시가 비면 다시 채워드렸죠. 4시간 동안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발목이 코끼리 다리처럼 두꺼워졌어요. 손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할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도 해야 했죠.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잠깐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 민주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5살 준수와 3살 지희를 양손에 하나씩 끌고 오더니 제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언니, 애들 좀 봐줘. 급한 약속 생겼어. 민주 씨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 씨,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몸이 너무 무겁고 배도 자꾸 뭉쳐서. 뭐가 힘들어? 집에서 놀면서 애들이나 봐주면 되잖아. 언니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 민주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임신으로 휴직 중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했었죠. 상무까지 올라갔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듣고 출산 휴가를 내면서 지금은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시댁 식구들은 그저 집에서 논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법무팀에서 10여 년을 일하며 실력을 쌓았고 수많은 송사를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법적 분쟁은 서연 상무에게 맡기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런 제 경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직원이라고만 했습니다. 친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고 오빠 진우 씨가 전무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시댁은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에게만 간단히 말했을 뿐 시댁 식구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며느리로 살고 싶었습니다. 재산이나 배경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서 만난 사이였으니까요. 언니 대답 좀 해봐. 애들 봐줄 거야 말 거야? 민주 씨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봐드릴게요. 그래, 역시 언니야. 나 저녁 때올게. 애들 밥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서 먹여. 민주 씨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 어딘가 급한 약속을 가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마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거나 친구들과 차 마시러 가는 것이겠죠. 준수와 지희가 제 앞에 서서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자기들을 맡기고 가는 게 익숙한지 크게 울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준수야, 지희야, 이모랑 재미있게 놀자.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블록을 쌓고 인형놀이를 했죠. 하지만 만삭의 몸으로 바닥에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배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2시간쯤 아이들과 놀아주고 나니 온몸이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준수가 물을 달라고 해서 부엌으로 갔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골프장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애들 왔네? 민주는? 쇼핑 나가셨어요. 그래. 서연이 내가 잘 봐줘야지. 민주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곧 엄마가 될 사람인데 만삭의 몸으로 조카들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니 할 말이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 준혁 씨가 퇴근했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밥을 먹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준수는 밥을 흘리고 지희는 반찬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치우고 닦느라 제대로 밥도 먹지 못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주 씨가 돌아왔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왔더군요. 백화점에서 옷이며 가방이며 잔뜩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애들 잘 있었어? 네, 잘 놀았어요. 그럼 됐네. 애들아, 엄마 왔다. 가자. 민주 씨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손목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누우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민주 씨가 또 애들 맡기고 갔어요. 제가 요즘 몸이 너무 힘든데. 그래, 그냥 봐주면 되지 뭐. 가족인데. 남편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출근 준비를 하시는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오늘 저녁에 내 고모 오신대. 서연이가 저녁 준비 잘할 거야. 네, 어머니. 서연아, 부탁해. 남편은 제게 눈빛으로 부탁하고는 출근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손님 준비를 해야 했어요. 장을 보러 가고 음식을 만들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쯤 민주 씨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오늘도 애들 좀 봐줘. 미용실 예약했거든. 민주 씨,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저녁에 손님 오시는데 준비해야 해서. 에이, 언니. 애들이랑 있으면 되잖아. 언니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 임신했다고 여왕인 줄 알아? 전화 너머로 민주 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결국 또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민주 씨가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충격적인 말을 했죠. 언니 있잖아. 나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거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인데 애들 좀 봐줄 수 있지? 뭐라고요? 이틀이나요? 응. 우리 결혼 기념일이거든. 애들 데리고 가면 불편하잖아. 언니가 봐주면 되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삭인 제게 이틀 동안 아이 둘을 맡기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저도 몸이 힘든데 이틀 동안 애들을 어떻게 봐요? 그러자 민주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니, 지금 나한테 거절하는 거야? 집에서 노는데 애들이나 봐주면 되잖아. 임신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난리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골프장에서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민주야, 왔니? 서연이는? 민주 씨가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애들 봐달라는데 거절하네요. 제 결혼 기념일 여행인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들어오시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서연아, 민주 말 들었어? 애들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요. 이틀 동안 아이 둘을 돌보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임신했다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줄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주 씨도 옆에서 거들었죠. 그러게요, 엄마. 언니는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 애들 이틀 봐주는 것도 싫대요. 놀기만 한다고요? 저는 매일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집안일? 그게 무슨 일이야? 옛날 우리 때는 애 베고 밭일도 하고 농사도 지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조금만 힘들면 난리를 치니까. 민주 씨가 팔짱을 끼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오빠 월급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시댁일 좀 거드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남편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제 통장에는 10여 년간 모은 돈이 수억 원 있었고 친정에서 물려받을 재산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며느리로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더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먹여 살리는데 감히 시댁일을 거절해?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내가 이 집에 와서 뭘 했는데? 밥이나 얻어먹고 자리나 차지하고 있으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주 씨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언니는 친정도 변변찮은데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호강하는 거예요. 그런 주제에 애들 봐주기도 싫다고 하네요. 친정이 변변찮다는 말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친정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3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회장님이셨고 오빠는 전무로서 회사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시댁에 말한 적이 없었죠. 남편에게도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는 반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남편의 집안 배경을 조사해 보셨는데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부리는 스타일이라는 소문도 들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재산이나 집안 배경보다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내가 여기 들어온 게 언제인데 벌써 불평이야? 고작 3년밖에 안 됐잖아.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로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화나셨어? 여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민주 씨 아이들을 이틀 동안 봐주기 힘들다고 했더니, 에이, 그까짓 거. 엄마 말씀 좀 들어. 가족끼리 도와야지.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허탈했어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혁아, 내 와이프 좀 말려. 임신했다고 여왕 된 줄 아나 봐. 민주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서연아, 그냥 봐줘. 민주 결혼 기념일인데 뭐. 여보, 저 진짜 힘들어요. 배도 자꾸 아프고. 배 아픈 거 괜찮아? 병원 가봤어? 남편이 처음으로 걱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끼어드셨죠. 배 아픈 게 무슨 대수야. 임신하면 다 그래. 꾀병 부리지 말고 민주 애들이나 잘 봐. 꾀병이 아니에요. 진짜 아파요. 제가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고 민주 씨는 비웃었어요. 언니, 너무 오버하지 마요. 임신한 사람들 다 일하면서 살아요. 바로 그 순간 배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이었어요. 저는 배를 움켜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또 연기하네. 진짜 지겹다. 민주 씨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아팠어요. 진통과는 다른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다가왔어요. 서연아, 괜찮아? 안 괜찮아요. 정말 아파요. 그때 하복부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수가 터진 건지 출혈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남편이 제 다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닥에 피가 비치고 있었거든요. 엄마, 서연이 피나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시어머니와 민주 씨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과장하지 마. 조금 나올 수도 있어. 시어머니께서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여보, 살려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이었죠. 정신 차리셨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간호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만졌어요. 우리 아기는 괜찮은 걸까요? 제 아기는요?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조산 위험이 있어서 입원하셔야 해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아기가 무사하다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 뒤로 시어머니와 민주 씨도 따라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물으셨습니다. 저에게 묻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묻더군요. 조산 위험이 있대요. 당분간 입원해야 한대요. 에휴, 괜히 호들갑 떨더니 입원까지 해야 하네.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호들갑을 떤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잠시 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셨죠. 보호자분들 계시죠?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조기 진통 징후가 보이고 출혈도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안정을 찾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절대 안정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최소 2주일은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 계셔야 해요.
그리고 퇴원 후에도 출산 전까지 무리한 활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악화되면 아기가 위험할 수 있어요. 조산하게 되면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하고 합병증 위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위험하다니.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심하면 괜찮아질까요? 네, 절대 안정을 취하시면 출산까지 무사히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하시면 언제든 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뭔가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죠. 의사가 너무 겁을 주는 거 아니야? 요즘 의사들이 다 그래. 환자 불안하게 만들어서 돈 벌려고. 어머님, 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아기가 위험하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주 씨가 비웃었어요. 언니, 그렇게 약하게 살면 어떡해요? 애 하나 낳는데 그렇게 난리치면 앞으로 둘째, 셋째는 어떻게 낳으려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지금 제 몸 상태가 위험한데 둘째, 셋째 걱정을 하고 계시다니요. 민주야, 그만해라. 언니 힘드시잖아. 남편이 처음으로 시누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나무라셨어요. 준혁아, 넌 왜 맨날 와이프 편만 들어? 엄마 마음도 좀 생각해봐. 민주 결혼기념일 여행 취소해야 하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건강보다 민주 씨의 여행을 더 걱정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러게. 조금만 조심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씀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만삭의 몸으로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쉴 틈 없이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모든 게 제 탓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그럼 전 여행 취소해야 하나요? 민주 씨가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쩔 수 없지. 서연이가 이 모양이니 애들을 맡길 수가 없잖아. 아, 진짜. 언니 때문에 제 결혼기념일이 망쳤네요. 민주 씨가 저를 째려봤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왜 미안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주일간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회사 때문에 바쁘다며 하루에 한 번 들르는 게 고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쯤 오셨고 민주 씨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입원 중에 친정 오빠 진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는 제가 결혼한 후로 자주 연락하셨어요. 동생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서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출산 준비는 잘하고 있고? 오빠. 오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 나 병원에 입원했어. 뭐?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오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댁에서 집안일을 하며 지낸 것, 민주 씨가 아이들을 맡긴 것,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요. 그 사람들이 뭐, 만삭인 내가 집안일을 다 했다고? 조카들까지 돌봤다고?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오빠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들었어요. 오빠 괜찮아. 그냥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서연아, 넌 그 집 가정부가 아니라고. 며느리도 사람이야. 특히 임신했으면 쉬어야지. 오빠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오빠, 근데 나 어떻게 해야 할까? 퇴원하면 또 시댁에 가야 하는데. 시댁? 무슨 소리야? 우리 집으로 와. 아니야, 그럼 남편이랑 떨어져 지내야 하잖아.
그런 남편이면 떨어져 사는 게 나아. 서연아, 넌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해. 이제 좀 당당하게 살아. 오빠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오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아기 낳고 나서 결정할게. 알았어. 하지만 언제든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바로 데리러 갈게. 오빠와의 통화를 끝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퇴원하는 날 남편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셨어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계속 누워 계시고 출산 전까지 안정을 취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으로 가자. 시댁 말고. 정말?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응.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고.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화내셨지. 하지만 내가 설득했어. 의사 선생님 진단서도 보여드렸고 남편의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제 시댁에서 벗어나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온 첫날은 평화로웠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편하게 누워 쉴 수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을 사다 주었고 집안일도 최소한만 했습니다. 이틀 정도는 정말 편안했죠.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서연아, 몸은 좀 어때? 네, 어머님.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있잖아. 엄마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반찬 좀 해다 줄게. 아, 괜찮으세요? 저희가 사 먹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임산부가 밖에서 사 먹으면 어떡해. 엄마가 갈게. 전화를 끊고 2시간 후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오신 게 아니라 큰 장바구니를 들고 오셨더군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반찬 재료야. 내가 여기서 해줄게. 시어머니께서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만드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계속 부르시는 바람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서연아, 간장 어디 있어? 서연아, 설탕 좀 가져다 줘. 서연아, 이 냄비 어떻게 쓰는 거야? 결국 저는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도와야 했습니다. 침대에서 쉬라고 하셨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서연아, 넌 그냥 앉아서 지시만 해. 엄마가 다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이것저것 시키셨습니다. 재료 씻기, 야채 다듬기, 설거지까지. 결국 반찬 만드는 내내 제가 일어나서 도와드렸어요. 3시간 동안 서서 일하고 나니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겨우 침대에 누웠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엄마 내일도 올게. 집 청소도 해야 하고.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잖아. 엄마가 도와줄게. 다음 날도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청소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결국 저보고 이것저것 시키셨어요. 청소기 돌리기, 걸레질하기, 화장실 청소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서연아, 임신했다고 너무 누워만 있으면 안 돼. 적당히 움직여야 순산한다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절대 안정하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움직이라고 하시니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시어머니께서 오셨고 매일 뭔가 일을 시키셨습니다. 덕분에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주 씨가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내일부터 제주도 가기로 했어. 애들 좀 봐줘. 민주 씨, 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언니, 제발. 항공권 다 끊었어. 취소하면 돈 날리잖아. 딱 이틀만. 제발 부탁해.
민주 씨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무리하지 말래요. 언니, 정말 1억이야? 나 진짜 힘들어서 여행 가는 거야.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임신해서 힘들어요. 에휴, 알았어. 엄마한테 전화할게. 민주 씨가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민주한테 전화 받았어? 네, 어머님. 민주가 여행 가는데 애들 좀 봐줘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저 정말 몸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뭘 알아? 엄마가 봐도 내 상태 괜찮던데? 이틀만 봐주면 되잖아.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서연아,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뭘로 보는 거야? 시누이 부탁 하나 못 들어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몸 상태가. 알았어. 내 맘대로 해. 우리가 이렇게 사정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지?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제 건강과 아기의 안전이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주 씨가 준수와 지희를 데리고 서 있었어요. 언니, 미안한데 애들 좀 부탁해. 나 지금 공항 가야 해. 민주 씨, 제가 어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언니, 제발. 항공권 이미 다 끊었어. 지금 취소하면 100만 원 넘게 날려. 제발 이틀만. 민주 씨는 아이들을 집 안으로 밀어넣고는 황급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저는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민주 씨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민주 씨, 민주 씨.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 안에 남겨졌어요. 준수와 지희가 울먹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모, 엄마는요? 엄마, 여행 갔어요. 이틀 후에 와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아이들을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맡겨진 상황이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준수는 계속 뛰어다녔고 지희는 울면서 엄마를 찾았어요. 저는 만삭의 몸으로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달래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해줘야 했어요.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갑자기 배가 뭉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수축이었어요.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모, 배고파요. 준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저는 참으며 웃어 보였어요. 알았어, 준수야. 이모가 지금 만들어줄게.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이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와서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오후가 되자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부어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모, 물 주세요. 이모,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모, 심심해요. 같이 놀아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일찍 좀 들어올 수 있어? 민주 씨가 애들 맡기고 갔어. 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나도 그랬는데 강제로 두고 갔어. 에휴, 알겠어. 근데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미안해. 남편은 결국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재우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몸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배가 계속 아프고 어지러움이 심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침부터 떼를 썼습니다. 이모, 배고파요. 이모, 우유 주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우유를 따르려고 냉장고를 여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모, 이모. 준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준수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모, 전화해요. 구급차 불러요. 5살 아이가 상황을 파악한 거였어요. 저는 가까스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도와줘. 못 일어나겠어. 서연아, 지금 어디야? 집. 아이들. 돌보다가. 지금 간다. 움직이지 마. 남편이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제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급하게 움직였고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조산 위험이 심각합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기는 괜찮은 걸까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민주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후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민주 씨는 여행을 취소하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언니, 애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민주 씨가 제 상태는 묻지도 않고 아이들부터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준수야, 지희야, 할머니 왔다. 무서웠지? 그리고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애들 잘 봐야지. 애들이 무슨 잘못이야? 조심성 없이 왜 이렇게 됐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를 탓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이들을 봐주지 말라고 했어요. 민주 씨가 강제로 맡긴 거였죠. 그런데 제 잘못이라고요? 어머님, 저는 됐어. 변명하지 마.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씀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병실로 옮겨져서 혼자 누워 있는데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나 좀 데리러 와줄래? 오빠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30분 후면 병원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친정의 재산이나 배경을 내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 진심을 이용만 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표정에 속지 않기로 했어요. 서연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제 차갑게 식은 목소리에 남편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파요. 서연아,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 이제 시댁에 안 갈 거예요. 아기 낳고 나서 친정에서 산후조리할게요. 뭐?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서연아, 엄마도 너 걱정해서 그러신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요? 제가 뭘 더 이해해야 하는데요? 만병 몸으로 집안일 다 하고 조카들 돌보고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병원에 2번이나 실려왔어요. 그런데도 저보고 조심성 없다고 하셨어요. 그건 여보는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있나요? 항상 어머님 편만 드셨잖아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 편을 들게. 이제 늦었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주 씨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상태가 좀 어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죠. 시어머니께서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어른이 물어보잖아. 어머님, 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에휴, 임신했다고 버릇 없어졌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어요. 곧 오빠가 오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병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BS. 간호사들이 뭔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로비에 무슨 사장님들 오신 것 같아요. 고급차가 5대나 왔대요. 정장 입은 분들이 우르르 올라오시는데 무슨 일이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가 온 모양이었어요. 오빠는 항상 이랬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죠. 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오빠 진우 씨가 들어왔어요. 그 뒤로 아버지와 비서실장님, 법무팀장님까지 여러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주 씨,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오빠가 제 침대로 다가오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보자 눈물이 났어요. 오빠,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오빠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연이 오빠 서진우입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께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나는 서연이 아버지 서대호입니다. 아, 장인어른. 남편이 황급히 인사를 하려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차갑게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장인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아직 그런 관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주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오빠가 비서실장님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건넸어요. 대호건설 전무이사 서진우입니다. 제 동생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명함을 받아든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호건설.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건설 회사였어요. 자산 규모만 3천억 원이 넘는 대기업이었죠. 네. 대호건설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 씨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대호건설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설명드리자면 이 지역 아파트 10곳 중 6곳이 저희 회사가 지은 겁니다. 오빠의 말씀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사시는 아파트도 대호건설이 지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는 이 회사의 회장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엄이 넘쳤어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하시며 쌓아온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제 딸이 이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삭인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조카들을 돌보게 하고 병원에 2번이나 실려가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께서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변명을 듣기 위함이 아니니까요. 그때 법무팀장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60대의 베테랑 변호사셨어요. 저는 대호건설 법무팀장 최영우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법적 조치요?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법무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선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혼이요?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빠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가 다니시는 회사, 거기 투자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회사의 투자자가 누구인지 평사원인 남편이 알 리 없었죠. 모르시겠죠? 바로 저희 대우건설입니다. 3년 전부터 5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내일 아침부터 투자 철회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 책임이 아니겠죠. 오빠의 차가운 말에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어요. 50억 원이라는 투자금이 빠지면 당장 운영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지금 사시는 아파트 말씀입니다. 오빠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 아파트, 저희 대우건설이 분양한 곳이죠. 그런데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아직 잔금을 다 치르지 않으셨더군요. 그건 내일까지 잔금 3천만 원을 입금하시든지 아니면 계약 파기하시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갑자기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민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빠가 민주 씨를 쳐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제 동생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똑같이 당해보시는 겁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병원 원장님이 직접 들어오셨어요. 서 회장님, 특실을 준비했습니다. 따님을 옮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아버지께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이제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 아버지.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제 침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특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와 민주 씨, 남편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특실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일반 병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개인 화장실에 소파까지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렇게 힘들었으면 우리한테 얘기했어야지. 오빠, 나 혼자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결혼이야. 특히 상대 가족이 널 존중하지 않으면 더더욱 그래. 오빠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참으면, 제가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 착함을 약점으로 여겼을 뿐이었죠. 아버지께서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아빠가 결혼 반대했을 때 기억나니? 네, 아버지. 그때 너한테 했던 말 기억해?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특히 가족 문화는 더더욱 그렇다고 했지. 기억해요. 아빠가 미리 조사했었어. 그 집안 며느리 대하는 방식, 시어머니 성격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반대했던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 고집대로 밀어붙였던 게 후회되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허락했지. 딸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어. 대신 조건을 하나 걸었잖아. 친정 배경을 숨기고 살되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죠. 그래. 그런데 넌 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 진우가 눈치채고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우린 계속 모르고 있었을 거야. 오빠가 거들었습니다. 내가 지난달에 우연히 서연이 병원 앞에서 봤거든. 그때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물어봤더니 괜찮다고만 하더라고. 그래서 수상해서 사람 붙여서 알아봤어. 오빠가? 응. 그랬더니 시댁에서 너 부리는 거, 조카들 맡기는 거 다 나오더라.
그래서 바로 아버지한테 보고했지. 저는 몰랐습니다. 오빠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있었다는 걸요. 서연아,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도 돼. 오빠 나 이혼하고 싶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더 이상 그 집안과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최 변호사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야. 넌 아기 건강만 챙기면 돼. 그날 밤 남편이 특실로 찾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지만 남편이 사정사정해서 겨우 들어왔다고 했어요.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많은 일을 겪었을 테니 당연했죠. 할 말 없어요. 서연아, 제발. 나 잘못했어. 내가 너무 무심했고 엄마 편만 들었어. 다 내 잘못이야. 알아요. 여보 잘못이 맞아요. 제 차가운 대답에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혼은 안 돼. 우리 아기도 있잖아. 바로 그 아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어요. 서연아, 여보,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보는 저를 사랑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사랑, 하지. 거짓말. 여보가 사랑한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적인 며느리였어요. 집안일 다 해주고 시댁말 잘 듣고 불평 안 하는 그런 여자요. 아니야, 서연아. 난 널 사랑해. 그럼 왜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저를 괴롭힐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달라질게. 정말 달라질게. 늦었어요. 전 이미 여보를 믿지 않아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아, 제발.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아기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보네 가족이랑 같이 살면 우리 아기도 저처럼 고생할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가 들어오시더니 남편을 쳐다봤어요. 나가세요. 제 동생 힘들게 하지 마시고. 형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제 동생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기회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오빠의 단호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특실 앞에서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들어오셨어요.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그런 집안 딸인 줄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했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어요. 제가 재벌 딸이라서 미안하다는 거였죠. 제가 평범한 며느리였다면 여전히 똑같이 대했을 겁니다. 어머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어쨌든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응? 전 제가 어느 집안 딸이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어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집안일 기계가 아니고요. 알았어, 알았어.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그러니까 우리 준혁이랑 이혼은 하지 마.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어머님, 늦었어요. 서연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집안이 무섭고 아들 회사 망할까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맞아요. 제가 그냥 평범한 며느리였으면 어머님은 지금도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 더 심하게 하셨겠죠. 서연아, 제발. 우리 준혁이 회사 생각 좀 해줘. 투자금 빠지면 회사가 망해.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애초에 어머님이 저를 잘 대우하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제가 흘린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잔금 문제도 어머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서연아,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우리 그런 돈 없어. 그럼 대출 받으시든지 친척들한테 빌리시든지 하세요. 제 차가운 말에 시어머니께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네 시댁이야. 시댁이라는 게 이렇게 며느리를 대하는 건가요? 그럼 전 그런 시댁 필요 없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내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서연아, 후회할 거야. 내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돼. 병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털어낸 기분이었죠. 오후에 최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서연 씨, 이혼 소송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청구하고 양육권은 당연히 서연 씨에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상대 측 회사 투자 철회건도 내일 공식적으로 통보됩니다. 아파트 계약건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대 측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혼은 하되 조용히 끝내자고요. 거절해 주세요. 저는 정당하게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나가시고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고요. 일주일 후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준비한 서류는 완벽했어요. 시댁 식구들의 학대 사실,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셨고 대우건설의 모든 법적 분쟁을 승소로 이끌어온 분이었거든요. 첫 조정 기일에 법원에 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서 걷기 힘들었지만 오빠가 부축해 주셨어요.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민주 씨,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은 일주일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수수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핸드백을 들고 계셨죠. 서연아.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다가오려 했지만 오빠가 가로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조정실에 들어가서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위원님이 양측의 의견을 들었어요. 우선 이혼 의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이혼 의사 확고하십니까? 네, 확고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피고 측은요? 남편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 의사가 확고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혼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자료 1억 원, 양육권은 원고에게, 양육비는 월 200만 원을 청구합니다. 1억 원이요? 그건 너무... 남편 측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최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정신적, 육체적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 병원비, 조산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계산하면 이 정도는 합당합니다. 더 청구할 수도 있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소한으로 책정했습니다. 조정위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변호사와 속삭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능력이 안 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건 피고 측 사정입니다. 분할 지급도 가능하니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님은 자신 있다고 하셨어요. 재판가도 100% 이길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법원을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께서 쫓아오셨습니다. 서연아, 제발 좀 봐줘. 1억 원은 너무 많아. 우리 그런 돈 어디 있어? 어머님, 그건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서연아, 내가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네 시댁인데. 시댁이라는 게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는 건가요? 그럼 저한테는 필요 없는 시댁이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주저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차에 탔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대호건설의 투자금 철회로 남편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남편은 해고당했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했죠. 시어머니께서 사시던 아파트는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셨거든요. 결국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생활비가 줄었고 명품 쇼핑은커녕 생활비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며 편안하게 몸조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매일 영양식을 해주셨고 아버지께서는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를 모셔왔어요. 출산 당일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정 운전기사님이 저를 병원으로 모셨고 오빠와 아버지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3.2kg의 예쁜 아기였어요.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주, 엄마가 지켜줄게. 세상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산후조리원도 최고급으로 정했습니다. 2주일 동안 푹 쉬며 몸을 회복했어요. 그동안 친정 식구들이 매일 면회를 오셨습니다. 서연아, 우리 공주 정말 예쁘다. 너 닮아서 그런가 봐. 오빠가 아기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손녀를 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서연아, 고생했다. 이제 아빠가 이 아이 평생 책임질게. 한편 이혼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면회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석 달 후 재판이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제가 승소했어요. 이혼이 확정되었고 위자료 1억 원과 양육비 월 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양육권도 당연히 제게 왔죠. 남편은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쓰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1억 원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 나서 저는 그 돈을 전액 아기 이름으로 저축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돈이 아니었거든요. 아기가 자라서 필요할 때 쓰라고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법무팀 상무에서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육아는 친정에서 도와주셨고 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살았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두 돌이 되었습니다. 말도 제법 하고 걸어다니며 재롱을 부렸어요. 친정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은 2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투를 들고 계셨죠. 서연아.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몇 걸음 가다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며느리였는지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용서할 생각은 없었지만
시어머니께서 깨달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임원실 책상에는 아기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딸의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오후 회의 준비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임신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제 딸에게도 가르쳐 줄 겁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당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시댁에서 겪었던 고통,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얻은 자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고 며느리도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